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자, 이걸 보는 이유는 인구, 노동, 고용하고 관련된 부분, 특히 인구 고령화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령화하고. 인구 고령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화두라는 것이 뭔가 변화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비해서 한 3, 4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래 잘 확충한 그 이유도 고령화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라는 얘기죠. 뭐 하나는 이제 할 만큼 그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이제 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뭐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뭐 있지도 않고 그런 거 물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겨우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기에 허겁지겁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보장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도 좀 성장하고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이제 옆도 돌아보면서 뒤도 돌아보고 미래도 봐가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이 이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이걸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새로 만든 부분도 있고 또한 고령화가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 지금 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그 다음에 기타연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결부된 문제입니다. 당장 그 졸업하고 취업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겠는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법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밑에 있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는 겁니다. 높은 레벨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하에서 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했느냐를 봅시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왔고 또한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좀 나눠보면 아마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나눠지는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그냥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들도 개인보험이 있죠. 뭐 부모님들이 교육보험을 들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생명보험을 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일 겁니다. 아직은 없더라도 만약에 취업하고 자동차를 어떻게 중고라도 산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겠죠.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약정된 돈을 계속 내고 있다가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그때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확률 문제 때문이죠. 발생은 하는데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그걸 항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그러나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재앙이 되고 뭐 삶이 유지가 안 될 정도가 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긴 것이 보험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 그렇지만 그 확률은 낮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나봐야 한두 번 정도, 평생 나봐야 몇 번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평생 한 번 나가지고 그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다가 그걸 나눠가지고 그걸 내 평생 동안 나눠가지고 매달 액수를 낸다. 그럼 그 액수만큼을 보험금을 내는 겁니다. 보험금을 내고 있다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하는 비용을 내가 다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것을 대행해 주는 셈입니다. 대행해 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기들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가지고는 비용과 보험금, 보험료 두 개가 뭔가 하면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보험료로 받는 돈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돈하고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다 마진이 있죠. 보험사 마진으로 예를 들어 10%가 있다. 뭐 그 정도를 더해가지고 보험료를 받는 거죠. 보험료를 받고 그 중에서 총 보험금은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봐가지고 한 90% 지급되는 뭐 그런 것들이 보험입니다. 즉 사람들이 낮은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그게 발생하는 경우에 나중에 주는 건데, 자 어쨌든 이 보험의 가장 요체는 수혜자가 보험료를 내고 일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보험이죠. 근데 이제 확률이 낮은 것도 있고 확률이 높은 것도 그런 걸 해놓습니다. 자, 그런 거의 대표적인 보험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겁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일하고 있을 때 뭔가 하면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에 뭐 이 몸의 기능에 뭐 상실이 났다. 사망을 했다. 불구가 됐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평생, 아니면 보험금,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보험금, 아니면 평생 불구에 대한 뭐 유지 보험금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료비 같은 걸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이제 발생하게 되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주인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내 가지고 이런 보험이 있는 거죠. 이게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도 크게 말아가지고 그 범주라 하는 거죠.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이 누가 주냐? 국가에서 주느냐?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고용주가 다 내는 겁니다. 고용주가 보험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고용하고 있으면 그 고용한 숫자에 따라 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게 돼 있습니다. 냈다가 뭔가 하면 거기다가 해고를 하게 된다든지 실업이 발생하면 그 실업자가 고용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병이 난다 그러면 병원비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젊은 사람들이 병원 갈 일이 없죠. 몇 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하면 본인이 내든지 아니면 본인의 부모가 내든지 분명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거죠. 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병이 났을 때 그걸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어쨌든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뭐 사회 자가를 붙이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죠. 어쨌든 뭔가 하면 자기가 수입자가 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자가 돈을 내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사안이 생기면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왜 사회가 되어 있느냐? 사회에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강제로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입은 거의 강제 가입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예외가 없이 다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돈을 주는 건 아닌데 다 강제로 가입할 때 있죠. 그래서 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요양보험, 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치매 때문에 만든 이제 추가적인 보험입니다.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슈가 또 하나의 국민연금이죠. 자, 이것은 뭐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면 나중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예금을 해놓고 그 예금을 은퇴한 뒤에 계속 받는데,
그걸 이제 연금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를 살지 모르니까 과연 저축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뭔가 하면 뭐 그 오래 사는 리스크는 뭐 운영자가 지고 뭔가 하면 평생 나눠주는 거죠.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매년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금은 종신이죠. 물론 이제 기한부 연금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그렇게 가능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그게 아니죠. 그냥 평생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도 본인이 내기 때문에, 본인이 내고 나중에 뭔가 하면 은퇴하고 난 뒤에 받기 때문에 자기 돈 자기가 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전체는 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뭐 이건 내 돈 아니지만 어쨌든 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내 돈 내고 나중에 내가 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공부조는 이제 이 사회보험의 파생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위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앴는데, 자, 문제는 건강보험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보험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데 그 내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 아주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범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이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는데 혜택 자체가 뭔가 내 돈 안 내고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자가 돼가지고, 아니면 무소득자가 돼가지고 생계가 곤란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 굉장히 저소득자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대조입니다. 소위 기초생활보장보호 대상자. 월소득이 얼마 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재산이 얼마 이하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항상 어느 정도 액수를 줘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낮은 비용으로 주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매달 얼마나 돈이나 어떤 지원을 해줘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죠. 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을 해주는데, 이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 셈이죠. 내줘가지고 질병 같으면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동일하게 병원을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보험료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급여료는 건강보험료 같이 매달 내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뭔가 하면 그 치료비는 다 대주는 그런 것을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혜택은 공공부여라는 개념은 이걸 혜택을 받는 사람의 돈은 전적으로 국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라는 것이 공공부여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그냥 그대로 돈을 내는 거죠. 부담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부담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마이너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디테일한 마이너한 사회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계층별로 봐가지고 여기도 좀 도와줬으면, 저기도 좀 도와줬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뭐 노인 복지 서비스, 뭐, 나이 많으신들한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국가가 세금 안 내지만 어쨌든 무료로 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양로원이라든지, 양로원 아니고 뭐 노인정 같은 거,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동네마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에다가 매달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거는 이제 노인들 거기 모여가지고 소위를 하시고 먹고 어느 정도 점심이라도 드시라, 아니면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도 켜고 거기 계시라 라는 차원에서, 이 노인 복지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등등 노인 관련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뭐 장애인 이동권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교통비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교통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장애인 뭐 이 주차구역 그걸 이제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뭐 아동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게 있죠. 아동에 대해서도 뭐 아동 가정 뭐 마찬가지인데 아동에 대해서는 뭐 뭐랄까 보육 수당을 준다든지 보육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육기관을 많이 만든다든지 유치원도 많이 공공유치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동복지 가정복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각 그 개별 세세한 대상자별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나누면 수혜자가 돈을 내 가지고 운영되는 뭐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층별 대상별 사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고 뭐 제일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서비스를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디테일한 것이 사회 서비스 마지막에 많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대상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직접 또 있고 그다음 직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뭐 부모님이랄까 뭐 언니랄까 뭐 누나랄까 아니면 뭐 그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몰라서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못 보고 있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그걸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에 바뀌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생애주기별 복지라고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쉽게 생애주기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걸로 다 찾아 들어가 보면 아니면 내가 찾아보고 싶은 사람 나이에 맞는 데 들어가 찾아보면 어떤 거를 이제 쭉 찾아보고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는 양육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다 무료로 해줍니다. 뭐 코로나는 뭐 전 국민이지만 이건 예외적이고 코로나 이전에도 뭔가 하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개인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만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방과 후 수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주부, 워킹맘 같은 경우 여러분 또 이제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나가지고 뭐 부모님이 큰 재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소득층으로 되겠죠. 대학교 처음 졸업하고 뭐 이 월급은 원래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월급이 많아지면 이제 뭐 이런 해당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빌릴 수 있고 디임돌 대출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도 많이 짓고 있고 아기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 이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사실은 치매 환자였습니다. 시장은 치매 문제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치매뿐만 아니라 뭐 치매 아니더라도 장기 요양이 필요한 보험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에서 대줍니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전 국민으로부터
그 건강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의 상호부조를 하는 겁니다. 상호부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 사회보험 시스템이죠. 요거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세 이상에서도 뭔가 하면 이제 뭐 60세도 지금은 젊죠. 뭐 일하는데 전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활동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뭔가 하면 집에서 은퇴하고 편하게 살겠다라는 사람하고 관계없지만 일을 하고 싶다라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고용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낮은 비용으로 그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더 많이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주유소에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유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했기 때문에 주유할 때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만 후다닥 잘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뭐 느릿느릿하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때 그러다가 요즘에는 주유원에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또 한때 또 많은 것들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소위 택배 그러니까 배송 업무를 노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그 기업들이, 그런 걸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그런 분은 고용하면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지하철이 공짜죠. 그래서 운송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소위 뭐 오토바이 택배 비슷하게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한 그 물건 배달 서비스를 노인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때 하다가 지금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뭐 지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이제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보험이죠. 이거는 이제 상호부조죠, 그죠? 상호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교통보건지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대해서도 사람 얼마 안 사는 농어촌 또 버스가 다니죠. 그러면 사실은 버스 회사는 그런 데 다니면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적자 봅니다. 적자 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취약계층 아주 이 교통 여건이 나쁜 데에 대한 지원이죠. 보건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 지원도 있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또 지원이 있고, 그 다음 문화 관련 지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화누리 카드, 뭐 이런 게 있고,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마지막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는 뭔가 하면 뭐 극장이나 영화관이 뭔가 하면 반액으로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전 국민, 여러분들 이런 거 활용하는 사람들 꽤 있었을 겁니다.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가 있는 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소득공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 나이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위 세금 공제를 일정 부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관련 사회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인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제 긴급복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걸 또 만들어 놨는데 또 보면 뭐 일이 자꾸 터지죠. 일이 자꾸 터져가지고 뭔가 하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뭐 가족끼리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근데 쭉 찾아보니까 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아주 이상하게 여기 다 비켜나더라. 다 비켜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긴급복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은 정도의 이제 서비스 제도를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아까 지금 세 가지 분류했는데 포함 안 되는 사회보장 체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좀 다른 차원에서 분류인데 다른 차원에서 분류가 노후소득 보강체계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겁니다. 사회 서비스로 보기는 그렇고 그러나 계층별로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사회 서비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데 넓게 봐가지고는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해당되는 국가장학금 이거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운영하지만 청년 대상 뭐 사회보장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학자금 대출, 저리 학자금 대출인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숙사, 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나와 있는 사회 뭐 보장제도, 사회 서비스의 일종이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노후소득보험체계. 자,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고령화 문제 때문입니다. 자, 고령화의 문제는, 자, 고령화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더라는 얘기죠. 은퇴하고 10년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30년, 40년 살더라. 은퇴하고 10년 살 만큼 돈을 준비해 놨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지나가지고 30, 20, 30년 더 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10년 만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마구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노후 소득 보강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수명 느는 게 보니까 아주 빠르게 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80대 중반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80대 중반 후반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주춤한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인간의 한계 수명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 조물주가 만들어 놨는지 뭐 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떤 사람은 2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120세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살다 보면 뭔가 하면 80 넘어가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듣기고 뭐 다 나오죠, 그죠? 뭐 그러다 보면 아, 이 수명 다 했네 라는 이야기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뭐 60대부터 그랬다가 지금은 80대부터 그랬다가 이제 뭐 100세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한 80대 중반 후반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주춤했습니다. 주춤하고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나온 데이터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거 뭐 이 운명이고 뭔가 하면 이 전체 흐름의 속에 있는 겁니다. 항상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팬데믹 같은 전염병도. 어쨌든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돈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살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노후소득 보강책입니다. 길게 오래 살더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안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노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닙니다.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에서 뭐 10% 정도라 그러면 그때는 그 세금 더 걷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에서 40%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낼 거냐는 얘기죠.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에서 40%, 50%가 됩니다. 50%가 넘습니다. 65세 이상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뭔가 하면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그래서 노후사회보장체계를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 보강체계라는 거죠. 다층.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로 만들어놨고 3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3층 체계입니다. 이게 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만 가지고서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국민연금 직거래밖에 안 주는데 이 가지고 노후 보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사실 그래 디자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 가지고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은 노후 보장의 3분의 1 정도만 감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3분의 1에서 뭐 절반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만. 그러면 나머지는 2층이나 3층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뼈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데 그거는 다층이 3층입니다. 3층인데 1층이 국민연금이고 2층이 퇴직연금이고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해 가지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노후소득이 보장이 되고 늙어서도 별 무리 없이 잘 산다. 뭐 100세까지 살더라도 뭐
안 쪼달리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 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지. 국민연금 하나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나를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규모가 너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람들이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그러면 돈 더 내고 나중에 다 보정해 줄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돈 더 내라 그러면 그때는 못 낸다는 얘기죠. 지금은 또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걸 뭐 3배나 더 내라고? 아마 밀란이 날 겁니다. 절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부담을 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까지가 안 되니까 나는 것이 2층과 3층을 투자로 하는 거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돼야지 그 노후소득이 보장이 된다. 물론 이 세 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그 이야기는 퇴직연금 가지고 뭔가 하면 이걸 딴 데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딴 데 빼놨다가는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퇴직연금도 그거는 자기 노후를 위해서 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가지고 뭐 여러분은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퇴직연금 가지고 자식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거기 달랑 쓰고 나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돈을 저축을 안 해놨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돈을 자식들 교육을 위해 가지고 부담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안 해놨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지고 써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본인의 노후소득 보장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닐 때 개인연금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해 가지고 세금 혜택을 줍니다. 주는데 이걸 안 들어놨다. 아니면 중도에 해지가 써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도 살기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기초적인 3계층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지저분하게 여러 부분이 많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층이 제일 맞는 것이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에 대해 가지고 되는 것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그런데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해당이 되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퇴직연금이 없죠. 자영업이니까 퇴직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라 그러면 그걸 생각해 가지고 개인연금을 더 많이 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다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의로 퇴직연금 비슷하게 자영업자도 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노후가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직은 공무원, 군인, 교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직은 나도 은퇴하게 되면 정년퇴임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게 없어요. 특수직은. 공무원들은 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대신에 특수직 연금에는 사실은 그 연금에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직들은 연금이 많다. 국민연금에 비해 가지고 연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많이 하고 있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이 내는 게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연금을 퇴직금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는 돈에 비해 가지고는 국민연금보다는 더 받지는 않습니다. 더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퇴직연금 합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특수직은 대부분 이 재직기간이 길죠.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많은 거지. 국민연금도 30년 이상 불입하고 퇴직연금도 30년 이상 된 것을 합친다 그러면 특수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직은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분류되는 이유는 퇴직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특수직은 1층과 2층이 합쳐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특수직도 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연금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은 뭐 추가로 해놨습니다. 뭐 기초연금 이거는 이제 뭐 전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노인들의 대상입니다.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 기초연금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요 국민연금 바로 밑에다 요 깔아놓은 이유는, 이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들이 꽤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만들었나? 15년 전에 만들었나? 기초연금을 만들었는데,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가 않죠. 이제는 한 30년 됐나? 근데 국민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좀 미스했는 부분이 있는데, 연금이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은 연금식으로 매년 죽을 때까지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10년 이상 가입자의 대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10년 이내 퇴직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돈을 다 받았어요. 연금을 안 주고. 왜냐하면 10년 가입을 못 채웠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받았는데,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받으면 사람들이 달랑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액수도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국민연금 못 받고 안 받으니까 나중에 못 살겠다. 즉 노인층 빈곤 문제가 심해지더라. 노인층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노인들이 많아지고 빈곤 문제가 심한데, 야 국민연금 만들어놨는데 왜 그러냐 딱 보니까 국민연금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라는 얘기죠. 많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많더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전 국민의 국민연금 대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된 사람은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가, 국민연금 해당자가 아닌 그 빈곤 노인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다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드리자라고 해가 만든 게 기초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만든 한시적인 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논란 과정에서 조금 이제 바뀌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기능이 아니라 그냥 노인들 주는 것이다 라는 걸로 되면서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논쟁이 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3천보로 가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 밑에 일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용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여기에 참고로 넣고 3계층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3계층은 요거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야기하면 영청, 땅바닥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아무런 뭔가 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가지고 제도로 그냥 국가에서 무한정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은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층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이렇게 3계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3계층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따로 자동으로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아마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고 1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됐다라는 것이 그것도 직장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그 행정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라 뭔가 하면 그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합의해가지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취직하면 1층, 2층은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러나 3층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3층은 그러니까 첫 달 월급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해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달 월급 나오면 바로 이 첫 달부터 이게 불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액수가 처음에는 뭐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게 한다 그래도 이제 이 저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깁니다. 길면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하면 매달 10만 원 내봐야 1년 해봐야 한 100만 원, 뭐 10년 해봐야 뭔가 하면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는 건데 집값을 보면 집값이 뭔가 하면 뭐 최소한 몇 억은 돼야 뭐 되는데 라는 거지만 이게 뭔가 하면 10년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20년, 30년 되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복리에 따라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불이백보다 기존 저축액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내가 예금한 돈보다 기존 액수에서 나오는 이자 액수가 더 많은 그 순간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복리의 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십몇 년 걸립니다. 물론 이자율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길게 저축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큰 액수가 되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한다 그래도 뭔가 하면 지금 남보다 10년 먼저 하는 게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그게 몇 억 차가 납니다. 억 단위 차이가 납니다. 10년 동안에 뭔가 매달 10만 원 저축했다. 그 이야기는 뭔가 그게 해봐야 아마 2천만 원도 채 안 될 건데 라고 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그게 억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2천만 원이 나중에 추가로 20년, 30년 동안에 이자가 불어가지고 늘어나는 목을 따진다 그러면 그게 억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능한 한 빨리 이 개인연금을 들어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개인연금은 세금 혜택까지도 줍니다. 국가에서. 자, 이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도 노후가 안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설명하는데 몇 개 이슈에 대해서 다는 설명 못하고 제일 큰 이슈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빨리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전 국민 플러스 국내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입니다. 가입 대상은 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예외자를 또 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국민이고 단 나이가 18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이제 60세 이상으로 60세 끊었습니다. 이 이상 되면 가입을 이제 노후 보장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늙어가지고는 안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이게 60세가 아니라 65세 정도까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 60세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자, 대상은 전국민이고 그 다음에 그 가입자를 이제 굳이 나눈다 그러면 크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나옵니다. 사업장 가입자라는 것은 소위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것이 하나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사업장 가입자 하는데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장 가입자. 보험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업장 가입자. 가입 대상자로서 소위 직장인이죠.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장 그러면 뭐 어떤 분류에서는 5인 이상 기업들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모든 1인 기업도 다 포함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게 사업장이고 그 다음 사업장이 없는 가입자 전 국민이라 그러면 그냥 지역 가입자 지역으로 가입합니다. 가입 대상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적용 예외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을 안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딴 연금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군인, 아니면 뭐 사립학교 교직원, 아니면 우체국 직원. 이게 우체국 직원이 왜 이래 됐냐 그러면 사실은 우체국 직원이 옛날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신부 공무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시스템이 좀 더 이제 나라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공무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공기업화된 거죠. 더 나가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민간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택배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우체국 기능이 많이 약화된 거죠. 약화되고 많은 경우가 지금 이제 우체국 기능을 민간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이 빠짐으로써 사실은 공무원 속에 포함된 것이 빠짐으로써 그런다 우체국 직원들이 연금 보고 내가 우체국 직원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떼가지고 대신에 우체국 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공적 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가입하고 싶어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적용 예외자는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그래서 부부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입했으면 한 사람은 뭐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무소득 배우자. 물론 부부가 둘 다 직장 다닌다 그러면 둘 다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건 강제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무소득이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됩니다. 배우자 누군가 무소득이면 안 들어도 된다. 그 다음에 18세 이상이지만 학생이나 군인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낼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역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한정은 아닙니다. 27세까지. 27세 지나고 나면 학생을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이 못 챙기더라도 노후소득부장 챙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들고 싶어도 낼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신에 국가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어떻게 도와주면서 뭐 이건 안 내도 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1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행방불명자 판결나는 것이 1년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행방불명자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뭐 못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적용 예외자입니다. 전 국민이지만 18세 이상 60세지만 이런 경우는 안 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지역으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좀 마이너한 특수한 예가 두 개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즉 적용 제외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하면 들 수 있게 합니다. 적용 제외자는 원칙적으로 다 안 받습니다. 들고 싶어도 못 들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들고 싶으면 들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적용 제외자 중 본인이 임의가입자라는 것은 적용 제외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에 또 뭔가 하면 이 중에서 들고 싶다 그러면 들긴 해줍니다. 물론 공적연금자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무소득 배우자 아니면 학생도 여러분도 들고 싶으면 들 수는 있어요. 18세 이상 학생도 들고 싶으면 들 수는 있어요. 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임의가입자입니다. 대신에 소득이 낮다고 해가지고 아주 낮은 수준의 연금은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수준 연금만 들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한 달에 내는 액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내는 액수가 굉장히 낮은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중에 그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줄 때는 그래도 더 많이 줍니다. 일종의 뭔가 하면 소득 재배분이 조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 많은 사람 그 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은 사실은 낸 것보다는 나중에 덜 받습니다. 덜 받고 대신에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아주 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받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임의로 드는 사람들이 재테크 차원에서 그렇게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만 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는 적용 대상자 중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하는 자. 최근에 이게 최근보다는 이게 꽤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이 임의가입자의 주 대상자는 보통 공적 연금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들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자 이게 내가 보니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낮은 것은 안 들게 해주지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최소 기준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상만 그 보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아주 낮게는 못 내게 돼 있지만 그거마저도 재테크 차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걸 내도 보면 계산을 해보면 내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예외인 사람 다 들죠. 소위 그렇게 임의가입하는 사람은 대부분 재테크 차원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기금이 주는 겁니다. 돈이 남아 돌아갔다가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겠지만 뭔가 하면 기금은 지금 고갈 때문에 문제입니다. 낸 돈까지도 술술 빼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거죠. 낸 돈만큼 뭔가 받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낸 돈보다 더 받아가게 만든 것은 그거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따로 더 대줄 필요가 없는, 대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계속 연금 운영하는 측에서는 임의가입자를 장려를 하고 임의가입자가 많은 걸 자기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결국은 뭔가 하면 연금이 더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한 자.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지금은 매년 바뀌고 있지만 60세부터 줍니다. 쭉 내다가 60세까지 받고 그다음에 60세부터 줍니다. 주는데 현재는 60세부터 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쭉 바뀌면서 나중에는 한 10몇 년 지나고 나면 65세부터 줄 겁니다. 줄 거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60세부터 주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아직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 필요 없다.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사람은 5년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연금 받게 된 상황인데 이걸 유예를 하면 나중에 줘야 될 때는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부분까지도 묶어가지고 나중에 더 주는 거죠. 그게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60세부터 연금 가입하게 되는데 안 받고 나중에 뒤로 뭐 1년 단위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뤄가지고 더 돈을 내는 사람들. 즉 60세까지 가입이고 돈을 내게 되는데 뒤에 돈을 더 내는 거죠. 더 내면 대신에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따져보면 임의계속가입하면 더 돈이 많습니다. 사실은. 받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 이야기는 이런 것들도 연금 부실의 원인입니다.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만든다. 그건 연금 부실의 원인인 거죠. 부실 안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면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에 뭔가 하면 받는 만큼 나중에 더 묶어가지고 딱 그만큼 더 주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마이너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연금보험료. 그러니까 연금 보험이라 그러면 보험료하고 보험금 이 두 개 용어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보험료라는 것은 사전에 내는 돈입니다. 보험료는 요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자라고 합니다. 매달 내는 돈이죠. 그죠? 매달. 그러니까 일 발생하기 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저축 차원으로 매달 내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란 것은 일이 생기면 나중에 받는 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이 여기서는 연금이죠. 연금이란 것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60세나 65세부터 받는 돈, 매달 나오는 돈. 그것도 자기가 매달 받을 수도 있고, 분기별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단위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이죠, 보험금. 보험료라는 것은 매달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측정되어 있냐, 그러면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 곱하기 연금 보험료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9%를 내라라는 이야기죠. 소득에.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냥 그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에 물론 이제 그로스죠. 네트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보통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을 때는 다 떼고 주는 거죠. 떼고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뭔가 하면 사전에 다 공제하는 것이 세금하고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걸 다 떼고 준 겁니다. 다 떼고 나서 내 통장에 들어온 액수가 내 월급입니다. 월급인데 여기서 기준소득 월액은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떼기 전 돈이죠. 그러니까 월급 그 명세서에 찍혀있는 월급 이거죠. 그 액수에다가 9%를 따집니다.
상당히 많죠. 예, 이게 9%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실제 그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이 자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내 월급의 9%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걸 뭔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가 아니라 반반이니까 4.5%를 내는 거죠. 내 월급의 4.5%를 연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고용주는 회사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4.5%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 연금보험료 9%를 절반 이 자기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 다니면 처음에 월급 명세에 액수가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9%라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 및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포함이죠. 자, 이게 그럼 역사를 봅시다. 왜 지금 현재 9%가 되어 있냐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3%였습니다. 아주 적죠.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이게 절반 1.5%죠. 그러면 뭐 nen동 만동 부담하더라도 전혀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러다가 93년에 이걸 배로 올렸습니다. 6%로 올렸고 그 다음에 이걸 98년에 9%로 올렸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전략적이었죠.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전혀 유지도 안 되는. 왜냐하면 갑자기 처음에 높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안 들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일종의 조세 저항이죠. 이거 준조세입니다. 준조세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낮게 해놓고는 과잉 광고만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조금 돈 내고 나중에 엄청나게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과거까지 쭉 했던 모든 광고는 사실은 이 과잉 광고, 기업들이 그런 걸 했다 그러면 당장에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될 그런 광고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결코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더 낸 보다 더 많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딴 사람 거 뺏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낮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몇 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배로 올리고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하면 됐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죠. 아직 이 정도 내 가지고는 지금 설계된 만큼 연금도 못 줍니다. 지금 설계된 만큼 연금도 못 준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 외국은 어느 정도냐 보면 OECD 평균이 보면 21%입니다. 의학이죠. 지금도 국민연금 부담이 많다, 우리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9%의 절반 4.5% 내는데도 부담된다라는데 기업도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도 부담인데 이게 뭔가 하면 OECD는 21%다. 지금보다 배보다 더 올려야 된다. 2.5배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여기서 지금 98년에 조정하고 난 뒤에 지금 2021년이죠. 20한 5년 동안에 거의 더 이상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자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나왔다가는 쑥 들어가고 나왔다가는 쑥 들어가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들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내 대통령 되면 그거 다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아무도 뭔가 하면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되기 전에는 무슨 뭔가 하면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복지부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튕깁니다. 안 돼, 안 돼. 더 창의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안이라는 게 돈이 하늘에 안 떨어지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부담을 더 올려야지 고가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올리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부담 올리는 거는 나는 인기 떨어지니까 싫어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기만 따지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대로 된 기획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입니다. 9%. 야, 그런데 21%라 그러면 이건 까마득합니다. 까마득한데, 이제 세부 내용을 본다 그러면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왜냐하면 OECD 평균이 그렇지만 다른 세부적인 나라를 보면 미국은 12.4%입니다.
일본은 14.6%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평균은 평균이라도 다들 모든 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라, 물론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35%, 40%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북구 나라들,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저기 북구 소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 사회주의적 성향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사주의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이 시장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북구 나라들은 상당히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죠. 그런 나라는 밤세율이 60%, 70%입니다. 뭐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금이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연금도 사실은 세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서로 다 평등하게 사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OECD 평균이 21%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뭐 그보다는 훨씬 더 낫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 그러면 너무나 괴리 커가지고 이건 뭐 해답이 안 보이는데,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정하면 또 될 수도 있구나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빨리 조금 바꿔야 돼요. 뭐 안 되면 9%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한 빨리 10%나 11%라도 바꾸고, 한꺼번에 안 된다 그러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파국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더 비용은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현재 소금, 그 보험료율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높인다. 어쨌든 다른 나라 선진국들을 보니까 결국은 더 높아지겠구나. 이제 언제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월액 인정 범위입니다. 소득의 9%인데, 그러면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많으면 많게 내느냐? 무조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아주 적은 소득은 최소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최소는 27만원. 그러니까 최소 보험료는 24만원. 그 이하는 뭔가 하면 내봐야 뭔가 하면 관리비용만 들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월급 줬더라도 22만 4천원 내게 돼 있고, 월급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험료를 38만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게 바뀌는데, 그래서 원래 값은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준 소득월의 최고 인정치가 42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인정은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받으면 많이 줘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개인적인 그 연금 관리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 국민 최소한의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해주게 해주는 거다.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뭐 연봉이 뭔가 하면 뭐 수십억이 되는 사람이라도, 연봉이 뭐 월급이 1억이 되는 사람도 연금 이야기할 때는 최고 월급으로 421만원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요금만 받는 거죠. 그래서 최소 최대 범위는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담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9%를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이 다 안 냅니다. 절반, 반만 냅니다. 대신 지역 가입자는 다 내야 되겠죠. 반 내줄 수 있는 고용주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역 가입자하고 사업장 간에 이제 마찰이 생기고, 지역 가입자들이 연금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 지역 가입자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반 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 가지고는 연금 보험을 기준 월액을 실제 계산된 것보다 다 안 하고 한 80% 정도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반으로 깎아주지는 못하고, 깎아줘봐야 뭔가 하면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누가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 깎아주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만 이제 그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